유시민, 어떻게 살 것인가? 나도 죽고 싶었던 때가 있었다. 사는 게 늘 즐거울 수는 없다. 비바람, 눈보라를 맞으면서 걸어야 할 때도 있다. 내 인생의 혹한기는 22살 군대에 있으면서 맞았던 1980년 겨울이 아니었나 싶다. 유난히 추웠고 눈이 많이 내렸다. 그해 늦여름, 입대 전날 밤 논산 연무읍 이발소에서 머리를 밀었다. 그곳까지 따라와 여인숙에서 함께 밤을 지새운 벗들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내 머리카락을 보면서 울었다. 안양교도소를 나온 지 겨우 보름이 지난 때였다. 계엄 군법회의 재판에서 군 검찰이 계엄법 위반죄 공소를 취하했다. 그러자 재판관 자리에 앉은 대령이 공소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학생과 조직폭력배를 너무 많이 잡아들인 탓에 구치소 수용 공간이 모자라게 되자 전두환 일당이 병역 미필 남자들을 감옥 대신 군대에 보내기로 한 것이다. 집에는 이미 신체검사 통지서가 와 있었다. 신체검사를 받으러 갔더니 따로 불러 먼저 엑스레이를 찍으라 했다. 그 사진이 나오기도 전에 정상 도장을 줄줄이 찍고 1급 가위라고 적은 병역 수첩과 소집 통지서를 주었다. 36시간이 남아 있었다. 가고 싶지 않았지만 병역 기피자라는 낙인이 싫어서 가족과 친지들에게 대충 인사를 하고 입대했다. 신병 훈련을 마치고 강원도 화천 사단 보충대에서 다시 머리를 깎았다. 잊어버리지도 않는다. 10월 24일 유엔데이였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쏟아지는 첫눈을 맞으며 연병장을 가로질러 뛰어가 살얼음이 끼기 시작한 개울물에 머리를 헹궜다. 소총중대에 배치되어 해발 1000m 산꼭대기 막사에서 한 달을 지낸 다음 철책선 근무에 투입되었다. 그 무렵 뗄나무를 하고 물을 저 나르고 대대본부에 가서 부식을 수령하느라 날마다 눈 덮인 계곡의 낭떠러지를 지나다녔다. 종종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1981년 새해 첫날은 서울 서빙고동에 있던 국군 보안사 대공분실에서 맞았다. 낮에 철책선 초소에서 대공 근무를 서다가 영문도 모른 채 그곳으로 끌려갔다. 지하실에서 맞고 밟히면서 죽어버리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그때 내 손등은 눈밭 얼차려를 받다가 난 상처가 동상으로 번져 진물이 흘렀다. 발도 동상과 무좀으로 엉망이었고 몸에는 옴이 잔뜩 올라 있었다. 당시 철책선 부대의 근무 환경은 대개 다 그랬다. 그때 천사가 나타났다. 피의자 검진을 하러 온 국군통합병원의 젊은 의사였다. 그가 말했다. 가벼운 신체 접촉만 해도 재수가 없으면 옴이 옮겨 붙을 수 있다고 직원들한테 경고해 두었어요.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을 받아들고 욕실이 딸린 조사실로 옮겼다. 그때부터는 맞지 않았다. 반경 1m 안에 접근하는 사람이 없었다. 간첩 잡는 전문가들도 옴은 무서웠는지 마치 더러운 물건 대하듯 멀찍이 떨어진 곳에 의자를 놓고 앉아 신문했다. 그들은 나를 자생적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로 판명했다. 그러나 간첩은 아니라고 선심 베풀듯 말했다. 나는 병영으로 되돌아갔다.
왜 사나 싶었다. 휴교령이 내리면 모든 도시에서 동시에 민중봉기를 일으키자고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오직 광주의 대학생들만 그 약속을 지켰다. 그래서 그곳에서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런데도 나는 살아 있었다. 학살을 저지른 자들의 훈계를 들으면서 구차하게 살고 있었다. 견디기 힘든 것은 절망감이었다. 1980년 5월 전두환 신군부의 정권 장악 음모를 규탄하고 계엄령 해제와 조속한 헌법 개정을 요구하면서 거리로 나섰던 학생들을 서울 시민들은 크게 반기지 않았다. 오히려 당황한 표정이었다. 정치 군인들의 쿠데타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시위를 주동한 사람 가운데 하나였던 나는 그렇게 느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시민들이 원하는 것 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었던 것이다. 학생회장들이 5월 15일 서울역 집회 해산을 결정한 것도 시민들이 학생들의 시위에 적극 호응하거나 참여하지 않아 불안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5월 18일부터 열흘에 걸쳐 광주 일원에서 대학살을 저지른 전두환은 그 피가 다 마르기도 전에 최규하 씨를 대통령직에서 쫓아내고 유신헌법의 절차에 따라 체육관 선거를 해서 대한민국 제11대 대통령이 되었다. 국회를 해산하고 국가보위 입법회의라는 불법단체를 그 자리에 세웠다. 전두환의 하수인들은 김대중 씨에게 내란 혐의를 씌워 사형을 선고했다. 유신헌법의 포장지만 바꾼 제5공화국 헌법을 발의해 국민투표를 했다. 훈련병이던 나는 논산훈련소 투표소에서 반대표를 찍었다. 그러나 국민 96%가 국민투표에 참가했고 투표자의 92%가 찬성표를 던졌다. 전두환은 새 헌법에 따라 또다시 체육관에서 임기 7년의 제12대 대통령이 되었다. 솔직히 믿기 어려운 결과였다. 신군부가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했고 신문 방송으로 하여금 인간 전두환과 헌법 개정안을 찬양하게 하기는 했지만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투표를 하지 않거나 반대표를 던지는 것이 아주 힘들거나 위험한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대다수 국민이 투표소에 와서 압도적으로 찬성표를 던졌다. 나는 실망했다. 앞이 보이지 않았다.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하고 싶은 생각도 의지도 없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었다. 그때 나를 붙잡아 준 것은 희망이나 용기가 아니었다. 억울함과 분노, 복수심이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강력한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그것이 눈 덮인 낭떠러지 아래로 뛰어내리지 못하게 했다. 수치심과 절망감보다 두려움이 더 컸다. 삶은 좋다. 죽음은 좋지 않다. 옳은 말이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삶이 죽음보다 좋은 건 아니다. 삶이 더 견디기 힘들어서 또는 계속해서 살아야 할 의미를 찾을 수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숱하게 많다. 그럴 때 흔히들 이렇게 말한다. 죽을 용기가 있다면 그걸로 살아볼 일이지. 그러나 자살을 용기로만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삶도 용기만 있다고 해서 마냥 잘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사는데도 죽는데도 다른 것이 있어야 한다. 삶의 그리고 죽음의 의미에 대한 확신이다. 그것이 없으면 삶도 죽음도 주체적 선택일 수 없다. 삶은 습관이고 죽음은 패배일 뿐이다. 그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혹시 지금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더라도 자신을 지나치게 책망할 필요는 없다. 그건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니다.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사는 사람은 많지 않다. 대한민국 국민 6 가운데 하나가 1년에 한 번쯤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60대는 넷 중에 하나. 70세가 넘은 노인들은 셋 중 하나가 그렇다. 생각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자살을 생각한 사람의 5 가운데 하나는 실제로 자살을 한다. 자살은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철학적, 실존적 선택이다. 특별히 못나서 자살을 생각하는 게 아니다. 청소년의 자살 충동은 대부분 성적과 진학 문제로 인한 열등감과 번민에서 비롯된다. 인생을 잘 살려면 평생 공부해야 한다. 공부는 사람에 따라서 즐거운 놀이가 될 수도 있고 하고 싶은 직업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공부 때문에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심지어는 부모가 보는 앞에서 아파트 창을 열고 뛰어내린다. 극복할 수 있는 시련과 고통, 스트레스는 해롭지 않다. 사람을 단련한다. 그러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고 도저히 이겨낼 수 없다고 느끼게 만드는 시련은 아이들을 죽인다. 세상이, 학교가, 부모가, 국가가 아이들을 학대해 죽이고 있는 것이다. 20대부터 50대까지 삶의 중심 무대에 선 청장년들에게는 경제적 실패가 자살 충동의 진앙이 된다. 가난이 그저 불편한 문제일 뿐이라는 말은 진실이 아니다. 가난은 그저 돈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실직, 고금리 사채, 일하고 또 일해도 벗어나지 못하는 가난, 사업 실패. 이런 것들은 때로 마지막 자존감까지 무너뜨린다. 삶을 욕되게 느끼도록 만든다. 동물은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면 최후까지 버티다 굶어 죽는다. 그러나 사람은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조차 지킬 수 없을 때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한다.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쌍용 자동차는 2646명의 노동자를 정리해고했다. 채 3년이 가기도 전에 그 노동자와 가족들 가운데 23명이 죽었다. 몇몇은 돌연사 또는 병사였고 다수는 자살이었다. 사람들은 목을 메었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렸고 승용차 안에서 연탄을 피웠다. 아무도 유서를 남기지 않았다.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고 한 주일이 지나기도 전에 한진중공업과 현대중공업 등의 젊은 노동조합원과 활동가들 여럿이 목을 매거나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 세상과 삶에 대한 절망이 불러들인 죽음이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할지 알 수 없다. 고령에 접어들면 질병이 자살 충동을 불러들인다. 혹독한 질병에 걸리면 삶은 전쟁이 된다.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고 환희와 즐거움을 누리기 위한 전쟁이라면 어떤 고통도 감내하면서 싸울 수 있다. 그러나 질병과 싸워 살아남는 것 자체가 삶이 되고 더욱이 그 싸움에서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이겨도 단지 일시적인 승리에 불과하다는 것이 명백해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어차피 의미가 없고 이길 수도 없는 싸움이라면 순순히 받아들이면서 조용하게 물러서는 편이 더 낫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다. 2012년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은 미카엘 하네케 감독의 영화 아무르에서 노안에 쓰러진 여주인공은 아직 정신이 남아있을 때 남편에게 말한다. 사는 이유를 모르겠어. 먹지 않으려고 이를 앙다문 아내에게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하던 남편은 결국 베개로 아내를 눌러 죽인다. 강풀의 웹툰 그대를 사랑합니다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다. 자살은 단순한 충동의 표출이 아니다. 누구도 가벼운 마음으로 자살하지 않는다. 겉보기에는 마치 한순간의 분노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목숨을 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음이 직접 동반하는 것보다 더 혹심한 몸과 마음의 고통을 겪은 끝에 자살을 감행한다. 학업 성적, 경제적 궁핍, 질병의 고통, 가족 간의 불화, 명예 실추, 타인의 비난, 풀길 없는 억울함, 그 동기가 무엇이든 다르지 않다. 그런 것들이 자존감을 회복할 수 없는 양상으로 파괴할 때 인간적 존엄성을 회복할 수단이 남아있지 않다고 느낄 때 자살은 탈출구가 된다. 나는 22살 겨울에 제법 심한 우울증을 앓았던 것 같다. 좌절감과 죄책감, 절망이 낳은 병이었을 것이다. 그때 나는 우울증이라는 병이 있는지도 몰랐다. 우울증은 감기와 비슷하다. 누구에게나 찾아들 수 있고 저절로 낫기도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병증이 깊어져 죽음을 부르기도 한다. 그런데 우울증은 감기와 달리 열이나 통증이 없다. 그래서 병에 걸린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근자에 나는 다시 우울증의 방문을 받은 게 아닌지 의심하면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데 많은 시간을 썼다. 세상도 인생도 다 굴곡이 있음을 우리는 안다. 평화로운 번영의 시대가 있는가 하면 포연자욱한 전쟁의 시대도 있다. 국민 경제에도 호경기와 불경기가 있는 것처럼 개인의 삶에도 내리막과 오르막이 있다. 사업은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한다. 선거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한다. 사랑의 황홀함이 시련의 쓰라림으로 변하기도 한다. 그것이 인생과 세상의 이치이다. 지금이 오르막인 게야. 그래서 힘이 든 것이야. 이 시간을 견디고 나면 다시 앞이 보일 거야. 그렇게 내 자신을 위로한다. 큰 시련과 고난을 당해도 씩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남들이 보기에는 그리 크지 않은 어려움 앞에서 주저앉는 사람도 있다. 아예 우울증에 걸리지 않거나 걸려도 수월하게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내 무력감을 벗어던지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 모두는 우울증을 부르는 사회적, 개인적 생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죽음에서 보듯 강력한 사회적 스트레스는 심각한 우울증을 유발해 사람을 자살로 몰아간다. 성적 부진이나 실직과 같이 우울증을 부르는 심각한 부정적 생활 스트레스는 대부분 제도와 간섭, 문화 등 사회적 원인이 있다. 여기에 가정 불화나 실형 같은 개인적 문제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겹치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많은 사람들에게 견디기 어려운 스트레스를 주는 제도와 관습, 문화는 바로 잡아야 한다. 이것은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고치지 않으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도와 관습, 문화를 바꾸려면 투쟁해야 한다.
투쟁하는 데는 비용이 든다. 투쟁하면서 즐거울 수도 있지만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다. 그 투쟁이 성공하면 혜택은 모두가 함께 누리지만 드는 비용과 스트레스는 내가 감당해야 한다는 문제도 있다. 그러나 어쨌든 모두의 과제를 해결하려면 모두가 힘을 보태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노력하면 언젠가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그것과 더불어 살면서 나쁜 제도와 문화가 주는 스트레스에 잘 대처해야 한다. 게다가 사회가 맡아줄 수 없는 개인적 생활 스트레스가 또 있다. 우리들 각자는 사회적인 것이든 개인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생활 사건이 주는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사회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그런 능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도 정답은 모른다. 그저 내 나름의 답을 가지고 살 뿐이다. 스스로 생각해보면 나는 부정적 사건이 주는 스트레스에 그런대로 잘 대처하면서 살아온 것 같다. 그런 나를 두고 손 아래 누이가 별명을 지어주었다. 유쾌한 남자란다. 지나치게 심각해지는 일 없이 그럭저럭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잘 살아간다는 것이다. 나는 20대에 학생운동과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사회주의 사상과 이론에 탐닉했다. 그러나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가 무너졌을 때 그다지 큰 심리적 충격을 받지 않았다. 사회주의 사상 이론을 공부하기는 했지만 사회주의자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공부의 출발은 호기심이지만 그 과정은 의심이다. 공부한 모든 사상을 다 받아들인다면 누구도 특정한 주의자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김정일의 주체 사상에 대하여를 읽었지만 주사파가 되지 않은 것도 같은 이치였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거대하고 열정적인 이상주의 운동이었던 사회주의가 실패로 끝난 것은 애석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할 일이 달라질 것은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남들은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어서 유학을 떠났다. 이게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만두고 돌아왔다. 글쓰기와 방송활동, 정치를 하는 동안 칭찬도 들었지만 욕도 참 많이 먹었다. 그렇지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지는 않았다. 욕 먹는다고 뭐 죽는 건 아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며 지냈다. 내 나름의 비법이 있기는 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거리감이다. 세상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도 일정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다. 나는 좋은 세상을 원하지만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을 저주하지는 않는다. 좋은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을 믿지는 않는다. 내 생각이 옳다고 확신하는 경우에도 모두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내가 하는 일들은 의미가 있다고 믿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내 생각일 뿐임을 인정한다. 삶이 사랑과 환희와 성취감으로 채워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좌절과 슬픔, 상실과 이별 역시 피할 수 없는 삶의 한 요소임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하면 좌절감, 패배의식, 상실감, 절망감, 외로움, 자기 비하와 같은 부정적 감정을 통제하고 조절하는데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된다. 이것은 검증된 이론이 아니다. 남들도 효과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저 내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거리감을 가지고 대해야 하는 것이 삶만은 아닐 것이다. 죽음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나는 어차피 죽는다. 관 뚜껑에 못이 박히기 전에는 사람을 평가할 수 없다고들 하지만 사람에 대한 평가는 관 뚜껑이 닫히고 한참 지난 뒤에도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한들 내가 이미 죽고 없는데 내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내 삶에 대한 평가는 살아있는 동안만 내게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먼 훗날 또는 긴 역사 속에서가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에서 내 스스로 의미를 느낄 수 있는 활동으로 내 삶을 채우는 것이 옳다. 그러니 내가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살자.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얽매이지 말자. 내 스스로 삶의 가치를 부여하는 꼭 그만큼만 내 죽음도 의미를 가질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며 산다.